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2022년 7월 7일 목요일 7월 7일이네. 출석. 온유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헤드라인 바로 갈까? 첫 번째 뉴스.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필로폰 2,000명분 발견. 두 번째 뉴스, 계속되는 비선 논란. 세 번째 뉴스, 허준이 수학계 노벨상 한국계 첫 수상. 네 번째 뉴스,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방금 일어났어요? 에? 왜 이렇게 텐션이 낮아? 아니, 어제 회사 12시간이 있다. 12시간도 그래, 아니지. 늦게 가더라. 그래서 지금 잠만 자고 나왔구나. 응. 온유래. 자, 첫 번째 갈게요. 강남 유흥업소 사망사건, 필로폰 2,000명분 발견? 아, 정말. 이 우리나라 얘기잖아. 이것이 우리나라의 강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었어? 총기랑 마약 청정국?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넋이 나갔다. 아닙니다. 가 지금 형체가 있다면 바로 저 윤 PD의 모습이다. 아무튼 얘기해주세요. 텐션 좀 올려서. 일단은 이 사건이 지난 5일 오전에 발생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일인데 가라오케였습니다. 사진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30대 종업원이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에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여성분이지, 종업원이. 그래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다른 종업원이 7시 54분쯤에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 동료의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뭔가 마약인 것 같다. 상태가 안 좋아진 조심스럽지. 거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온 거지. 그래서 경찰이랑 소방이 마약 시약 검사하고, 그러니까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병원 이송을 요청을 했어. 근데 이 종업원이 거부를 한 거야. 동료 종업원이? 아니, 술을 마신. 왜?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상했나? 원래 하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어쨌든, 거부를 했다. 본인이 거부를 한 거야. 본인이 거부를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오전 10시 20분쯤에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아침에 돼가지고 공원으로 막 차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했지. 음주 차량인 줄 알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운전석에서 그 남성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있었던 거지. 이게 유흥주점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것이야. 의심스럽네. 근데 어쨌든 그 차 사고 난 사람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역시나 숨졌고. 밤사이에 2명이 숨진 거야?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음주가 아닌 것 같았다. 왜냐면은 마약을 먹으면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서 떠는 걸 자기가 봤으니까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킨 게 뭔가 그런 것 같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지.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의 차에서 흰색 가루가 2봉이 발견이 됐고요. 아이, 세상에 흰색 가루가 얼마 많은데 밀가루, 소금, 미원 다 흰색인걸? 근데 클리셰가 있지 않습니까? 지퍼백에. 투명 봉투였어? 지퍼백에 그 2개가 있었던 것이야. 라고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 바닥에 떨어진 그 봉투에서는 필로폰 60g이 발견이 된 것이야. 60g? 60g이면 소량이야? 소량처럼 보이잖아, 60g. 근데 이게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야. 2,000명? 2,000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혹시 그 남자가 그거 아니야? 그 경찰이랑 소방 왔던 그 종업원 쓰러진 상황에 있었던 손님? 그렇지. 그러니까 그 여성 종업원하고 이 남자 손님이 4명이서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둘이 죽은 것이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듣다가 약간 애매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종업원 둘과 남자 손님 둘이 마시고 있었어. 근데 손님이 준 술을 마시고 여자 종업원분이 사망을 했어. 그리고 그 남자 손님은 복용 후에 운전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죽었어. 그래서 경찰은 무슨 일이야? 경찰은 봤을 때 그냥 운전자의 차에서 발견된 마약류를 그걸 아마도 종업원의 술에 넣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찰은 국과수에 그 죽은 2사람을 부검 의뢰한 상황이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이게 지금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사건이야. 온유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은 진짜 옛날 말인 게, 요즘에 그 양양이나 이런 데서
저기 강원도 양양? 양양이나 이런 뭐 서핑을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서핑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거기에 오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물뽕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야. 물뽕이 뭐야? 물뽕이 물뽕 아닌가? 그건 가루로 안 돼 있고 물 액체로 돼 있어? 몰라. 하긴 알 수가 없지. 몰라. 물뽕 얘기만 들어봤지. 어쨌든. 흔히들 물뽕이라고 얘기하는 그 물뽕을 진짜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무나도 거기가 뭔가 와이키키 해변 같은 느낌으로 있는 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그 서핑 그 하는 강사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그 장이 얘기해 준 거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아니 그 알에서 펜타닐 마약을 한번 다뤘었어 최근에. 마약이 이렇게 흔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일부의 연예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났던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좀 찾아봤거든. 그랬더니 그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경찰이 최근에 텔레그램 아까 그 사건하고는 지금 별개야. 최근에 텔레그램 마약방을 수사하던 도중에 충격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 마약 공급 총책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8세 A군이었기 때문이다. A군은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밀수를 해서 텔레그램 그 마약방을 통해서 국내에 유통을 시켰대. 아니 그런 머리로 왜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자기보다 이제 어쨌든 소비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20, 30대를 중간 판매책, 환전책, 인출책 등 하선으로 부린 것으로 나타났대. 완전히 카르텔이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50명. 10년 전엔 41명이었대. 그러니까 거의 11배가 는 거야, 10년 만에. 이제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치, 일반인 더 많아졌겠지. 2030이 진짜 많겠지. 근데 왜 10대 애들이 그 부모님 몰래 막 알바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도 맥도날드는 뭐 고등학생부터 받아준대 뭐 이런 거가 있었잖아. 근데 최근에 그 19세 B양이 진술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약을 공급하다가 19세가 한 말이야. 저는 서울 강남에 살아요. 부모님은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필로폰,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다 해봤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른들 민증을 빌려서 클럽 가서 했고, 코로나 때는 친구들이랑 파티룸이랑 호텔을 빌려서 했다. 그리고 마약을 파는 오빠들한테 싸게 많이 떼다가 친구들한테 비싸게 팔아서 몇 천만 원을 벌기도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한 거야. 그 19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막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이나 고위층 자제만이 마약을 한다는 건 이제 진짜 구시대적인 편견일 뿐이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대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경고를 하더라고. 우리 때는 진짜 막 그런 양아치들도 담배 아니면 술 정도였는데. 그치. 그 조금 더 전에는 그냥 본드 불고 뭐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 잘못된 거지만. 이제는 마약이라고. 와. 결국에는 막 돈을 벌잖아, 또 심지어 그걸로. 야, 그게 엄청 쉽게 번다고 생각하겠지. 그치. 옛날에 왜 되게 안타까웠던 게 어린 친구들이 그 몸캠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듣자마자 막 엄청 많이 했다는 거잖아. 왜냐면 이것이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아서 초래될 어떤 사회적 위험? 개인적인 위험 같은 거를 모르니까. 근데 마약도 비슷할 수 있지. 그때는 사실상 성인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사용 연령층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이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냐? 아니지, 이건 범죄인데. 그래, 하지 맙시다. 그리고 술집에서 뭐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겠지만 병 따져 있는 술 받아 마시지 말고. 나는 그런 술집 안 가가지고. 그런 술집 나도 안 가는데. 왜 나 대학 때 그런 거 있었거든. 뭐지? 이온 음료랑 같이 술 마시면 흡수가 엄청 빠르다 그래가지고 이온 음료 계속 먹이는 선배들 조심하라 막 이런 얘기들. 진짜? 악질이네. 이게? 이거는 너무 흔했던 일이야. 진짜? 우리는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마약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뮤직만이 가능합니다. 네, 마약 하고 싶을 때 음악을 들으세요. 라디오를 듣는 것도 괜찮아요. 뮤직만이 답입니다. 뮤직하이 많이 들어주세요. 딘딘의 뮤직하이. 화이팅.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다음 뉴스 갈게. 계속되는 비선 논란.
비선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비선이라는 단어에.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지. 이게 비선이라는 게 뭐냐면 몰래 어떤 인물이나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 혹은 그런 관계를 비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비밀선 뭐 이런 느낌인가 봐. 우리는 근데 비선에 예민하잖아. 그렇지. 비선 실세 뭐 국정농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비선 논란, 지금 터진 비선 논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순방에 다녀왔어. 맞죠. 근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 수행을 놓고 또다시 비선 보좌 논란이 나온 거야. 정말 괴롭습니다. 일단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인 신모 씨라는 사람이 이번에 비선 보좌 논란에 구설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광주 갈 때 동행했던 무속인 논란 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내 신모 씨가 이번에 나토 정상회 일정에 민간인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동행을 한 거야.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신 씨는 이 나토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사전답사도 다녀왔고 실제로 본 일정에서는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신 씨는 실제로 공식 직함이 받은 건 아니야. 공식 직함은 없는데 그게 민간인이구나. 대선 기간에도 특보라는 직함으로 이 김건희 여사하고 일정이나 행보 등을 같이 도왔던 사람이라는 거야. 특보는 특별보좌관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신 씨가 대통령실의 임용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김 여사 관련 업무도 챙겨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임용 절차를 밟은 거는 사실이다. 이건 인정하지만 인사 업무를 맡은 이제 그 이원모 비서관하고 이해충돌 논란을 우려해서 신 씨의 채용을 고사했다라고 말을 한 거야. 실제로 신 씨는 2013년에 평소 윤 대통령이랑 가깝게 지내던 부친이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이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을 소개받으면서 인연이 된 것이고 실제로 이 윤 대통령 부부가 이 신 씨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야. 오, 각별했네. 그러고 나서 김건희 여사하고 신 씨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사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때 신 씨의 엄마하고 신 씨가 후원 계좌가 열렸을 때 1,000만 원씩,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거야. 집안 자체가 친한가 보다. 아버지랑도 아는 사이라더니.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 씨가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고 순방 행사 기획하고 지원을 위해서 간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 그런데 이제 여기 논란이 많지.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데 이 신 씨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데 전체 행사를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 일단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제 민간인이 공적인 업무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대통령실은 신 씨가 막 이 분야의 탑이라고 본 거야? 신 씨가 행사 기획을 도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대학 유학 경험에 따른 능통한 어학 실력과 함께 오랜 인연을 통해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행사에 잘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해명을 한 것이지. 그런 해명이 내 입장에서는 안 되는데 윤 PD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거는 근데 이 정부는 이 능통한 어학 실력을 좀 좋아한 것 같아.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을 때도 어학 실력에 대해서 영어 열심히 하겠네. 이야기하더니만. 그러면은 공식 직함 없이도 청와대 요직을 맡아볼 수 있다. 오뉴래. 지금 거기에다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일하고 있다. 이게 알려졌어. 이건 어제 KBS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친척 동생, 외가 쪽의 친척 동생이 지금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국장급인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꽤 되는 직급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척이 최모 씨야. 최모 씨. 이 사촌 동생이. 이 사촌 동생이 최모 씨인데 이 최모 씨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장급인 선임 행정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족보가 막 나오거든요. 족보까지 봐야 돼? 어떤 관계야? 윤이랑 최랑. 일단 이 사람은 최 씨라고 했잖아요. 외가 쪽이니까 성이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강릉 최 씨의
강최 씨의 대종의 족보를 보시면요. 이 최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의 어머니랑 육촌 사이입니다. 아, 그럼 둘은 팔촌 사이네. 그렇죠. 최랑 윤은. 네, 팔촌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둘 사이는 팔촌 친척 관계이고 보도에 따르면은 실제로 최 씨는 이 사촌 동생은 촌수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친동생 같은 사이다라고 증언한 게 이제 대선 캠프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다고. 팔촌 동생이랑 되게 친한가 보다. 난 사촌 동생이랑도 잘 안 친한데. 아니, 팔촌이면 지나가다 모르지. 남 같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 근데 이 최 씨가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때부터 회계 업무를 맡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인수위에서도 일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는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아까 윤 PD가 얘기한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채용돼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사람 비서는 아니야. 채용은 됐어. 그래서 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뭐 팔촌이면 남 아니야? 뭐 그냥 이게 또 문제가 돼?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친족 채용은 공정성이나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규정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친인척 채용은 막고 있거든. 아, 그럼 그 당연히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사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은 완전히 금지돼 있고 8촌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국회였으면 미리 신고를 했어야 될 만한 일인 거야. 이게 그 옛날에 막 국회에서 의원실에 자기 친척이랑 조카 막 이런 사람들 채용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전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때 내부 지침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족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있었대.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최 씨가 대통령의 인척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선 경선 캠프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임용을 한 것이다. 업무 연속성. 나한텐 이것도 별로 해명이 와닿진 않는다. 윤 PD 어떤가? 연속성은 지금 초반인데 뭐 그 정도 연속성이 업무 필요한가? 연속성 하면 나 한 프로그램 뭐 한 10년, 20년 해야 되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한 게 있습니다. 이 최 씨는 대기업 근무 경력 등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임용에 하자도 없고 외가의 육촌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닙니다. 라고 대기업 근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능통한 어학실력과 대기업 근무 경력. 그리고 의중을 잘 파악하는 능력. 의중을 잘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업무 연속성 있으면 좋고 이것이 채용 기준이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없어 뺀다. 사실 업무 연속성 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걸리면 무조건 논란이 되는데 이런 건 알아서 좀 피하는. 그치. 아까 내가 얘기한 국회에서 사촌 이내는 완전히 금지해 놓은 게 내 사촌 동생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분야에 완전 막 정치학 석박사 다 따고 막 행정도 할 괴였고 막 완전 교수급의 천재 아이야. 그래도 채용을 못하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교수랑 제자랑 연애하는 거 금지가 되어 있잖아. 몰라. 근데 그 자유의 나라에서 그렇게 사적인 릴레이션십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어쨌든 권력관계가 껴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기로 심한 경우에는 교수가 해고되는 경우도 있거든. 밝혀졌을 때.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능력 있으면 사촌이든 삼촌이든 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는 쪽도 있긴 하겠지만 금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편이야. 그럼 이거는 나 같으면 진작 쳐낸다.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아.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은 마음.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갈게. 수학계 노벨상. 저는 문과생으로서. 나도 막막하다, 야. 문과생으로서 이거는 쉽지 않은 설명인데요. 지금 허준이 씨라는. 허준 아니고 준이. 이름이 준입니다. 준 아니고 준이. 준입니다. 허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학계 노벨상 한국계 첫 수상을 한 건데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게 노벨상의 수학 분야를 받았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필즈상을 수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필즈상의 별명이 수학계의 노벨상인 거거든. 근데 이게 왜 유명한지를 알려드리려면 잠깐 역사를 짚어볼게요. 1936년에 처음 제정이 됐고 수학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 학문적 성취가 기대되는 40대 미만의 수학자에게만 주어진대. 재밌지 않냐? 40대 미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4년에 한 번씩밖에 그리고 안 주고. 4년에 한 번씩이고 최대 수상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야. 아, 너무 아쉽네. 그래서 사람들이 노벨상보다 더 어렵다. 너무 아쉬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 필즈상을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미국인이라서 한국인이라고 할 순 없고 한국계가 첫 수상을 했다. 부모님은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모님이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아기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미국인 미국 시민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허준이 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83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출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산 거는 그렇게 늦지는 않아. 2살 때 한국에 들어와서 살았거든.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니고 중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도 한국에서 다니고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다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얘기한 윤 PD가 얘기한 부모가 다 한국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허 교수의 아버지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나와서 미국의 스탠퍼드대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허명회 전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다. 윤 PD 표정이 안 좋네. 어머니는 서울대 노원오문학 교수를 지낸 이인영 교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교수야. 그러니까 문이과를 통합한 인재네요. 문이과 통합형 인재네. 어머니는 노원오문학과 교수고 아버지는 통계학과 교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애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을 거 아니야. 이제 허준이 교수가 초등학생 때 수학 문제집을 풀게 한 적이 있는데 이 허준이 교수가 진짜 끈질기게 수학 문제를 안 풀고 답안지를 베꼈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걸 눈치채고 답안지를 다 잘라갖고 숨기니까 이 허준이 교수가 몰래 동네 서점에 가서 답안지를 베껴왔대.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허 교수가 얘기한 건 그거야. 그때 일로 혼이 났고 우리 아빠는 더 이상 나에게 수학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나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3 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포기했어. 그래서 허 교수는 그때를 이제 반추를 하면서 이게 우리 작가님의 마음을 울렸다는 말인데 그 시절 나는 스스로 수학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기에 늦은 일은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 작가님 마음을 울렸다고 하대. 마음이 울어? 어때?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도 그 정도는 아니네. 근데 이 허 교수가 내가 아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 못했어. 왜냐면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 내가 또 찾아봤지. 중퇴를 한 이유. 그 자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잘 안 빼줘서라고. 맞아. 그러는데? 자기가 그 허 교수가 몸이 약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엄청 강력하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대. 네, 사람들의 추측인데 이 허 교수가 다니던 학교가 상문고래.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알아? 알지.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학교라고. 완전 난리였대 이 시대의 상문고래. 아무튼 그래서 허 교수는 시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학교도 좀 난리니까 그냥 자퇴를 한 거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랑 재수학원을 거쳐서 두둥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어. 근데 학업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많아서 F학점이 수두룩했고 그 탓에 대학을 6년이나 다녔다. 그건 나랑 좀 비슷하네. 저도 5년 넘게 다녔어요. 아무튼 이 사람 일대기에서 핵심적인 건 시인지망생이었다는 거,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열등생이었다는 거. 오뉴래.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허준이 씨의 일대기가 있는데 허준이 교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 수상을 한 직후에. 무슨 인터뷰니까? 이 사람 결혼을 해서 아기도 있거든. 근데 와이프도 이제 대학에서 만난 수학자야. 근데 와이프도 수학과였는데 석사까지 같이 공부를 하다가 유학에 같이 왔어. 그런데 육아 때문에 꿈을 접었다. 와이프는 똑똑하고 존경할 만한 수학자였다. 근데 그 와이프가 공부를 중단한 건 육아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제 탓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웃으면서 해가지고
약간의 여성들이 마음이 차게 식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터뷰 다시 했더라고. 허 교수는 하루 4시간만 집중해서 연구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같이 보내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공부를 봐준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 할 일이죠 뭐.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업이죠. 예. 아버지가 된다는 건. 예.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시인이 되고 싶다 했잖아. 예. 시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결국 수학자가 됐냐라는 질문에는 자기는 수학이 식었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필지상을 받았는데 이제 또 필지상을 그럼 뭘로 받았는지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 안 궁금한데요. 궁금한 또 우리 청취자가 다 문과생은 아니니까. 어휴. 대충 얘기할게 그러면. 예. 그 대수기하학이라는 게 있어. 대수기하학은 뭐냐면 방정식으로 도형이나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건데 그 대수기하학 분야에 대표적 난제가 11개가 있대. 이걸 해결했대. 그냥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고 싶을 때 저기 난제 풀었대. 11개 정도인가?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아무도 안 물을 것 같은데. 그냥 아는 척 하고 싶을 때. 저런 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재수 없는 스타일. 진짜 저런 건 진짜 재수 없는 스타일에. 야, 근데 뭘로 받았대?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말. 그럼 뭘로 받았대 하면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아는데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아니, 난제 11개, 수학적 난제 11개를 풀었대. 그럼 대단한 거 풀었겠지. 이렇게 하고 넘겨야지 인간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재수 없죠. 저 새끼 뭐야. 참고하세요. 재수 없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한 거 근데 온율에 똑똑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지 재수 없어 보이고 싶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똑똑해 보이고 싶고 재수 없지 않게 대답하려면? 그러려면은 뉴스 봤어. 뭐 대단한 거 풀었겠지. 대단한 거 풀었겠지. 야, 나 문과인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되지. 엄마 아빠 다 교수래? 엄마 아빠 다 교수. 시인이 되고 싶었대. 이런 거 아는 척하면 되는구나. 엄마는 누웠죠. 아빠 통계. 그럼 딱 뭐겠어? 딱 느낌 오지? 그러니까 통합형 인재지. 이렇게 대답하고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난제 풀었다 말고 그렇게 대답하는 쪽으로. 네.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데 뭔가 어나더 레벨 같은 느낌이라 광야에 계실 것 같은 분이야. 큰 울림이 없네요, 저에게. 왜 우리 작가님은 김연경의 해보자 이후로 가장 큰 울림을 줬던 말이라고 했는데. 김연경 선수는 그런 게 있어요. 해보자 이런 느낌. 혹시 우리 작가님 수학자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코로나19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우리 한참 얘기했는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야? 지금 실감은 잘 안 됐는데. 지금 오늘 0시 기준에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냐? 18,511명. 그냥 거의 2만 명이 된 거예요. 되게 한때 엄청 내려가지 않았어? 그렇지. 완전히 만다리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재유행이 된 것 같다라고 가까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말고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추세가 중요한 거 아니야. 추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과니까 추세만 보면 돼. 추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흘째 확진자 수가 2배씩 올라가는 더블링 수준으로 지금 늘고 있다는 거야. 2배씩? 2배씩 계속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거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지수 그래프인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름 휴가철하고 맞물리면서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오미크론이야? 다시? 아닙니다. 오미크론은 이제 옛날입니다. 지금 오미크론은 갔어? 2, 3, 4월 이때 지금 약간 철지는 유행. 그때 우리가 그 오미크론을 받는 순간 이제 구시대가 된 거죠. 너랑 내가 동시에 걸렸던 그 순간. 오뉴레.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 이름은 BA5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 B1A4는 아는데 이건 뭐야? 이게 지금 BA5가 지난주 기준으로 국내 감염 사례 중에서 BA5 변이 검출률이 24.1%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 직전주,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 BA5가 7.5%였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24.1%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약간 심각한 상황이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2주 이내에 이 BA5 변이가 아마 우세종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1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도 늘어날 거라고. 1일 신규 확진자가?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늘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BA5가 그러니까 여기 공식명 BA 마침표를 하나 찍고 그다음에 5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름이 오미크론 얼마나 쉬워 이름.
오미크론. 처음에 입에 안 불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BA.5는 이름이 너무 어렵다. 이게 뭐야?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처음 나타났을 때 처음 유행 초기에는 지역명 따서서 막 붙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같은 이런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아마 알파, 베타, 감마 이 정도였고 그래 오미크론도 그게 15번째 그리스 알파벳 O 모양의 오미크론을 붙인 거였거든.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 다른 느낌의 이제 BA5라는 게 나온 거야. BA.5. 근데 이제 대문자 조합으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봐. 그러면은 AA, 뭐 AB, 뭐 이렇게 AG 뭐 이렇게 뭐 만들 수 있겠죠? 2개씩 조합하면은. 근데 그 이후에 BA, BB 이런 순서대로 이제 그렇게 지정이 된대 이름이. 아 이게 2개 조합을 해서 뒤에 거를 A부터 Z까지 돌리고 나면 앞에 자가 하나 바뀌는 거구나. 이 BA.5는 점은 뭐뭐의 후손이라는 의미래. BA 계통에서 나온 5번째 후손이 지금 말하고 있는 BA.5인 겁니다. 근데 이 5째가 막강한 애군구나. 앞에 넷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오미크론 있지. 오미크론은 이게 이 명명법에 따르면은 BA.1이래. 오미크론 얘가 때가. 첫째였어. BA 계열의 첫 번째 후손이 오미크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5번째인 후손이 BA.5가 이게 오미크론보다도 지금 전파력이 더 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야. 오미크론 때도 막 그때 엄청 많이 늘어나고 막 이랬잖아. 근데 우리가 오미크론 다음에 생각해보면 막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막 안 보인다. 뭐 안 보인다 막 이래가지고. 스텔스 오미크론 있어. 얘가 그럼 몇째야? 이놈은 2번째 후손이었습니다. BA.2가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었어. 자신농사 완전 강력하네. 아주 악질적인 놈입니다. 이놈들이. 어쨌든 이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 이때보다 35.1% 전파 속도가 빠르다. BA.5가. 그래서 지금 이 BA.5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도 다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다. 오뉴래.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5번째 후손 이 BA.5 이놈이 전파력 강하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기존의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야. 그럼 나 그건데 슈퍼항체 걸렸어가지고 오미크론 걸렸어가지고 슈퍼항체 있는데 그러면은 얘한테는 안 되는 거야? BA.5한테는? BA.5는요. BA1에 우리가 걸렸을 때 항체 생긴 거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감염, 재감염을 걸릴 수도 있다. 그럼 백신 맞은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항체도 이 변이 바이러스한테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야. 이 새끼 이거 거의 사춘기 지금 중2병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놈이 아주.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산세가 만약 다시 심각해지면은 방역당국은 4차 접종 대상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검토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근데 요즘 백신 접종 참여가 되게 안 되고 있지 않나? 거의 주변에 맞는 사람이 이제 진짜 거의 없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도 접종 참여율이 저조한데 어떻게 4차 접종 대상 이거 확대를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이게 문제고 실제로 다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은 낮다. 대신 다음 달에 출시되는 오미크론 대응 개량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출시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개량 백신을 언제 확보할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방역 패스 하거나 막 이제 집합 제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 우리만 해도. 다시 예전으로 풀렸으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미 맛을 봤어. 그러니까 이런 접종 유인책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4차 접종을 시작해도 접종률은 낮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요. 근데 이게 우리 DJ 얘기 들어보니까 왜 방송국이 엄청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 코로나 때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잠잠했잖아. 너랑 나도 거의 마지막 차로. 우리 3월 마지막. 아무튼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DJ가 프로그램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갑자기 집단적으로 코로나 진짜?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BA5인가 보네. 그런가 봐. 조심합시다. 마스크 잘 씁시다. 아무리 더워도 어쩔 수 없어.
똑똑해 보이고 싶다. 우리 지금 나가야 돼. 뒷팀 왔어. 예.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 안녕.